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자, 서울 시내에 수년째 비어있는 이른바 노는 땅의 개발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입니다. 개발에 앞서서 용도 지역 향상 등 핵심 조건을 협의하는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의 토지 면적 기준이 10,000제곱미터에서 5,000제곱미터로 변경이 되면서 대상이 확대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 민간 사업자의 기회와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또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부동산 전문가의 이슈 진단과 상담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주는 시그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세요. 02-2128-3897번, 02-2128-3897번입니다.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히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시면 되고요.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결해드리는 오픈 채팅 상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토마토TV 오픈 채팅방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참여 방법 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3897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국 부동산 플랫폼의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과 함께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합니다. 자, 매주 목요일은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 경매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경매가 알면 알수록 용어들이 굉장히 좀 어렵고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할 것도 점점 많아지는 것 같은데 오늘 대표님과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경매에서의 이해관계인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신다고요? 네, 일단 먼저 이슈 영상을 만나 뵙고 찾아뵙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원은 부동산 경매 사건을 대부분 입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입찰은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여러 명일 때 구입 가격을 입찰표에 써낸 다음 가장 높은 가격을 쓴 사람에게 파는 것을 말하는데요. 입찰이 끝나면 당일에 현장에서 입찰함을 열어 각 입찰표의 가격을 비교하고 그중 가장 높은 가격을 적어낸 사람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됩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된 후부터 경매 사건의 사건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되는데요. 부동산을 낙찰받은 날로부터 7일 후에는 매각 허가 결정이 내려지고 법원이 경매 절차가 적법했는지 확인해 최종적으로 매각을 허가합니다. 매각 허가 결정일로부터 다시 7일이 지나도록 경매 사건의 이해관계인들로부터 항고가 없으면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됩니다. 이후로는 이해관계자들도 매각 절차에 대해 항고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데요. 과연 이 이해관계인이란 무엇인지 오늘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경매로 매각되는 부동산의 이해관계인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슈는 경매로 매각되는 부동산 이해관계인 편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 부동산에 경매로 매각되는 부동산 속에서 현황상 어떤 이해관계인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부동산이 매각되면서 경매로 등기부상의 이해관계인 그리고 임대차상의 이해관계인, 오늘은 현황상의 이해관계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유치권자와 지상권자, 지역권자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해관계이다. 현황에서 나타나는 이해관계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실질적으로 유치권은 낙찰자가 인수되는 권리입니다. 인수. 한마디로 경매 신청했다. 그러면 공사대금 채권에 의해서 발생되는 게 바로 유치권입니다. 그 유치권 이 부분에 금액이 1억이다라고 하면 낙찰자가 1억을 인수를 해줘야 되는 권리가 바로 유치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황상에서 또 지상권인데 여기에는 어때요? 일반 지상권과 법정 지상권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반 지상권은 그 물건을 멸시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법정 지상권은 실질적으로 어때요? 이거를 멸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상권 자체를 어때요? 법으로서 보호를 해주는 게 법정 지상권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도 낙찰자 인수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권도 마찬가지죠. 실질적으로 지역권은 우리 등기부상에 나타나지가 않죠. 왜요? 토지 사용권으로 많이 대체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성 자체가 등기를 해주면 상대방한테 해주면 내 권리를 뺏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권이라는 권리는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씩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해관계에서 유치권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이 유치권에서는 점유하는 유치권과 점유가 없는 유치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유치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라는 부분인데 이 유치권은 바로 점유입니다. 점유. 자, 곧 유치권은 점유가 없으면 어때요? 유치권 권리를 소멸이 된다. 유치권이라는 권리가 소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때요? 점유하는 유치권과 점유가 없는 유치권, 이거는 어때요? 유치권으로서 성립이 되겠죠. 성립. 여기는 어때요? 유치권이 부존재한다라고 합니다. 부존재하면 어때요? 유치권은 점유가 없죠. 바로 명도가 진행돼서 점유권을 회복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점유하는 유치권인데 이 점유는 뭐냐? 점유가 있으면 성립한다 그랬죠. 이 점유는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건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유치권 자체는 등기부에 나타나야 됩니다. 등기부에 나타나기 때문에 법정 담보 물건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유치권은 어때요? 등기부에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법정 담보 물건으로 인정해 줄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시행사, 토지, 건축주 겸 시행사가 도급업자인 시공사한테 서로 도급 계약을 맺어서 건물을 공사하여 주세요 라고 의뢰를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시공사 입장에서는 그 건물을 지었죠. 지었기 때문에 그 물건을 점유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점유는 등기를 대신한다, 대체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등기를 대체하는데 이 점유가 필요한 겁니다. 그럼 점유가 없으면 유치권이 부존재한다,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여러분 유치권에 대해서 이해가 편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어때요? 유치권에서는 바로 점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치권에 그러면은 성립 요건을 한번 보시죠. 그러면 유치권으로서 어때요? 시공사 입장에서는 공사대금 채권을 변제받지 못했을 때 상대방한테 공사대금을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유치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유치권의 성립 요건을 갖춘 시공사 입장에서 제3자 유치권이 부존재한다라고 대항하는 사람한테 맞서는 게 더 쉬울까요? 아니면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은 성립되지 않는다, 부존재한다라고 유치권을 깨트리는 자의 깨트리는 그 목적자가 더 쉬울까요? 실질적으로 유치권의 성립 요건을 갖춰가지고 유치권에서 어때요? 상대방 제3자 그 누구한테 나는 유치권에서 성립하니까 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는 걸 상당히 성립해서 대항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유치권을 지키는 게 더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그러면 유치권으로서 상대방한테 제3자 그 누구에게 대항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성립 요건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야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게 뭐예요? 먼저 점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점유. 가장 중요한 게 점유다. 그런데 이 점유는 어때요? 시간적으로 24시간 완벽한, 내가 유치권으로서 주장할 때 바로
주장하는 그 순간,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그 순간까지 시간적으로 완벽한 24시간 점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때요? 공간적으로 완벽한 점유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공간적인 뭘까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주거용 부동산 해보죠. 방이 3개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인테리어 공사비를 가지고 유치권을 주장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방 3개 전체가 아니라 그 인테리어를 맡긴 그 건축주, 실제로 소유권자한테 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기는 방 한 칸에 대해서 점유를 하면서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겠죠. 그 부분은 어때요?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공간적으로 내가 공사한 그 부분, 그 건물, 해당 건물에 대해서는 완벽한 공간적인 점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한번 볼까요? 네, 사회적 점유입니다. 사회적 점유라는 건 이 점유권 자체가 내가 공사를 했으니까 공사대금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제3자한테 대항한다. 이거를 어때요? 3자라는 건 그 누구입니다. 그래서 그 해당 건물, 유치권을 행사하는 그 해당 건물의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여러분이 거리를 다니다 보면 어떨까요? 유치권 행사 중 플랑이나 이런 것들을 걸어서 제3자한테 어때 유치권 행위를 하고 있는 건물이다라는 부분을 사회적으로 공시를 해야 된다. 이 부분. 실질적인 점유는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으로 완벽한 점유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 점유 자체는 내가 직접적인 점유와 또 간접적인 점유, 또 점유 보조자에 의한 점유도 다 인정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직접 점유를 하다 보면 시간적으로 어때요? 많은 이러한 부분을 완벽히 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점유 부분에 대해서 인정될 수 있는 간접 점유를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간접 점유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뭘까요? 세콤회사와 실질적인 유치권자가 계약을 통해서 세콤회사로 하여금 그 건물을 어때요? 점유를 할 수 있도록 실제 제3자의 침입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의 간접 점유를 여러분한테 권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해당 물건이며 타입 물건입니다. 이게 해당 물건이며 타입 물건에 의해서만 유치권이 성립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래기에 있어야 된다는 부분을 얘기하죠. 도래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 도급계약을 맺었을 때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유치권, 제3자한테 그 효력이 발생되는 시점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만약에 받았다라고 하는데 잔금은 아직 받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었다. 잔금 금액의 효력을 발생하려면 잔금 받는 날짜 그 이후부터 유치권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유치권자, 공사대금, 시공사 입장에서는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서 제3자한테 대항해야 되는데 중도금과 잔금 사이의 어떤 그 기간은 시간적인 틈이 있겠죠. 갭이. 그 시간 동안에는 시공사 입장에서는 어때요? 공사를 어느 정도는 해나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도래기라는 거는 공사대금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기간의 도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배제 특약이 없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유치권 행위를 시행사와 시공사 부분에서 도급계약을 맺습니다. 이 도급계약을 맺는데 도급계약에서 유치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라는 도급계약서에 특약으로 그러한 조건을 잡는 그러한 시공사, 건설회사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물론 어떤 건물을 공사하다가 부도가 나서 그 부도한 건물, 토지와 건물을 신탁사에 넘겼을 때 신탁사에서는 책임 준공이라는 어떤 그런 조건 하에서 시공사한테 어때요? 유치권 행위를 못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건축 행위에 있어서는 시공사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유치권 어때요? 배제 특약은 없지만 이건 어때요? 유치권을 하지 않겠다는 전환이죠. 예를 들어서 유치권 부분을 전세권이나 근저당권으로 대체했을 때 서로 합의에 의해서 그런 부분을 전환됐다라고 하죠. 이 전환이 바로 유치권 행위를 하지 않고 이제 나는 근저당권자다, 나는 전세권자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바로 배제 특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경매 부동산에서의 이해관계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또 여기에 유치권이 성립되기 위한 조건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봐도 사실은 조금 어렵게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었는데요. 대표님께서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거든요. 꼼꼼하게 정리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는요. 부동산 토마토TV 오픈 채팅방에서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양방향 소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 오픈 채팅방으로 시그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더불어서 대표님께 직접 부동산에 대한 강의와 상담을 무료로 들어볼 수 있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매로 재테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2번 만나볼 수 있어요.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 2번 세미나 진행할게요. 장소는 3호선 경찰병원역 3번 출구 앞에 태정빌딩 2층으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1대1 상담도 가능하신데요. 예약이 필수입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미나 참여를 희망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2128-3897번, 02-2128-3897번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참여 방법 보시고요. 잠시 후에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3897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볼 상담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네, 저는 경매 공부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아서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요. 네네. 네, 그중에서도 유치권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네, 유치권은 성립되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인수되는 조건이라 위험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네, 저처럼 이제 경매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자 입장에서는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으면 피하는 게 맞는 건지 네. 아니면 신고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성립 여부를 따져보는 게 맞는지가 궁금하고요. 네네. 또한 성립 여부를 따져본다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봐야 되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경매를 이제 공부를 막 시작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경매에 대한 궁금증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성립 조건 중에서 어떤 점을 좀 더 중점적으로 지켜봐야 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한번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다 얘기는 못 해드리고요. 일단 네. 기본적인 부분을 한 가지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하기 앞서서 지금 유치권 신고되는 경매 물건에서는요. 네네. 권리 신고하고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유치권을 신고한 것과 그 이후에 네. 매각일 하루 전이나 일주일 전에 신고하는 그런 부분을 이분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권리 신고하고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만약에 유치권 신고가 들어왔다. 네. 그거는 실질적으로 진성이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매각일 하루 전이나 일주일 전에 실질적으로 2차 때 2차 매각일 하루 전, 일주일 전에 네. 신고되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95% 이상이 가장일 확률이 높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는데요. 네. 자, 그럼 거기서 이제 유치권이 부존재한다,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부분을, 많은 부분을 예측해서 소송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네. 딱 하나만 먼저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첫 번째, 네. 유치권이라는 건 점유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네, 맞아요. 예. 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런데 그 부동산에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점유를 하고 있다. 네. 그러면 유치권자가 그 해당 물건 공간적으로 완벽한 점유해야 된다고 했죠? 네네. 예, 그런데
임차인이 있으면 실질적으로도요. 유치권이 점유할 수 있는 공간이 일부가 타인이 점유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죠.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이 있으면 유치권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물건 네. 자체가 예를 들어서 1억짜리입니다. 1억. 네. 그런데 그 물건의 등기부에 먼저 대출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저당이. 네. 그런데 그 물건에 그 근저당 설정 당시 LTV 자체를 맥시멈으로 네. 예를 들어서 LTV가 70%다. 그러면 어때요? 8,400 정도 120% 근저당을 채권 최고액으로 설정했다. 네. 네. 그러면 이 물건 자체 어때요? 채무자 겸 소유주 입장에서는 8,400만 원이라는 걸 대출을 다 받았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또 인테리어 공사를 해서 은행에 이걸 변제를 하지 않고 네. 실질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또 한 겁니다. 그래 놓고 나서 네. 공사 대금을 안 준 거죠.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유치권자한테. 네,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어때요? 경매가 나가는 물건에서 실질적으로 네. 변제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유치권까지 들어온 겁니다. 인테리어 비용.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에서는 이 근저당권 그 네. 물건의 담보권 설정 이후입니다. 이후에 어떤 공사대금을 채권으로 유치권 행위를 한다라는 부분은 네.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 부분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네. 네, 지금 교수님 말씀은 예. 뭐 유치권 신고가 돼 있다 하더라도 이제 피하기보다는 그래도 성립 여부를 조금 확인해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맞나요?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요즘 같은 거 일반 물건은 다 네. 낙찰로 인해서 입찰해서 낙찰로 인해서 소멸되는 그러한 물건들은 낙찰받기가 상당히 어때요? 어렵습니다, 요즘은. 네. 그죠? 특히 주거용이나 단순한 물건들은. 네네. 예, 그러기 때문에 요즘은 조금 권리가 낙찰로 인해서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신 다음에 어떤 물건의 네. 경매 쪽을 입문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는 물건에 입찰을 할 때 좀 주의 사항들을 여쭤보셨습니다. 일단 신고 시점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입찰 전에 체크 사항들 다양하게 좀 꼽아 주셨고요. 또 워낙에 경매라는 게 상황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또 엮여 있어요. 때문에 본인의 상황이라든지 그런 등기 부정의 뭐 상황들을 좀 잘 공부를 해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더 많은 궁금증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저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에 준비되어 있는 세미나 참석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요. 저희 무료 상담 전화 편하게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2-2128-3897번, 02-2128-3897번 문자 상담도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역시 전화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제가 경매 물건을 보다가 네네. 법정 지상권이라며 건물만 경매가 나왔는데 네. 입찰을 하고 싶은데 주의할 사항이 있나 알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재 또 경매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상권에, 법정 지상권이 있는 건물에 지금 경매를 입찰을 할까 말까 고민 중이신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의사항은 없을까요?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런데 지금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네. 법정지상권이라는 거는 오늘 하루에 지금 답변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일단 기본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자, 법정지상권이라는 건 좀 이론으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합니다. 이게 지상권이라는 건 법으로서 지상권을 보호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네. 예를 들어서 1층, 2층, 3, 4층 건물이 있다라고 해보죠. 여기에 이 건물만 법으로서 보호를 받는 게 법정지상권입니다. 그러면 토지 위에 건물인데요. 토지와 건물이 있습니다. 자, 네. 그런데 건물만 이것만 경매 나온 거죠, 지금. 그죠? 네. 예. 건물만 경매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토지는 대지권이나 토지는 내 것이 아니기다 보니까 입찰을 많이 꺼려 합니다. 그러겠죠? 건물만 네. 내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지상권 경매, 법정 지상권이냐,
일반 지상권이냐? 그러면 결국은 법으로서 지상권 자체를 보호받는 게 좋겠죠? 예. 예. 그래서 반드시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는 그러한 물건을 입찰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만약에 네. 일반 지상권이다. 법으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지상권이라 그래도 그 전에 이 건물주가 토지 소유주한테 뭐 했을까요? 지료, 토지 사용료를 납부를 정상적으로 해왔는가? 이거를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지상권자가 토지 소유주한테 토지 사용료 지료를 주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그걸 가지고 어때요? 3년치 지료분을 가지고 이 건물을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건물 자체를 어때요? 철거, 판결을 받아서 철거 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어때요? 이 물건을 낙찰받아서 내 소유권을 상실할 그런 위험성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어 있으면은 성립된 물건을 저는 추천해 드리고요. 네.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 이유도 그 전 경매 나간 전 소유권자가 지료를 지속적으로 납부를 해왔는가, 미납된 지료는 어느 정도인가 이걸 가지고 꼭 입찰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 되시면은요 오늘 글 안에도 오늘 법정 지상권의 건물만 경매로 나가는 물건을 제가 오늘 공부 차원에서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한번 예. 조금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상권의 경매를 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대표님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법정 지상권이 결정되어 있는 물건에 입찰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잘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법정 지상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 건물을 보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하게 이제 살펴보는 일만이 남았을 것 같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잠시 후에 투자 정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끝까지 저희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2128-3897번, 02-2128-3897번 전화와 문자 모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번에도 전화로 연결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까요? 저는 이제 주거용 부동산에 입찰을 좀 하려고 하는데, 네. 그 입찰 전에 임장 갔을 때 알아봐야 할 사항들이 좀 뭐가 있을지 네네.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자, 주거용 부동산에 입찰을 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실질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에 어떤 입찰을 하게 되면은 그 주거용 부동산의 입지나 지역 분석 그리고 거기에 실수요자라면은 어때요? 주거했을 때 환경이라든지 교육, 문화 또 어때요? 이런 부분까지도 다 생각을 해보고 입찰을 해야 되는데 주거용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저는 경매 시장에서는 가장 이걸 원합니다. 목적이요, 목적. 어떤 경매를 입찰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부동산 물건에 실수요자, 실수요 목적으로 입찰을 하느냐 또는 어때요? 투자 목적으로 입찰을 하냐.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럼 투자 목적은 제외하고 지금 질문사항은 제가 실수요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고 한번 답변을 해볼까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예. 그러면 실수요자 입장에서 한번 제가 얘기를 해드린데요. 제가 지금 이제 어떤 강의를 나가는 데에서는 그럽니다. 어떤 주거용 부동산 또는 상업용 부동산, 토지, 농지, 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체크사항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입찰할 때, 입찰 다닐 때, 그리고 임장 활동을 할 때 꼭 가지고 다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임장 활동을 하다 보면은 현장을 가다 보면은 내가 알고 있어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걸 내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확인을 못하고 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는 현장을 가기 전에 요즘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잖아요. 적어도 현장 가기 전에 70에서 80% 정도는 그 물건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현장을 가기 전에 반드시 인터넷으로 확인해 볼 건 다 확인을 해 보신 다음에 그리고
현장에서 확인해야 될 사항들, 그 부분 한 20% 정도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현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그렇죠? 그 목적물에 우리는 가기 전에 등기부상에 어때요? 그 물건의 대출금을 알 수 있습니다. 아, 경매로 나가기 전에 몇 년도에 대출을 받았구나. 그래서 경매까지 나왔구나. 몇 년도 당시에는 이 물건을 담보로 얼마만큼 대출이 되어 있는가를 미리 알 수가 있겠죠. 네네. 예, 그럼 그게 이제 일반 물건입니다. 일반 물건이었을 때. 그런데 우리는 경매잖아요. 그럼 경매로 했을 때 낙찰 시 낙찰 후에 경락잔금이죠. 경락잔금은 얼마만큼 해준다. 이걸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실수요로서 체크사항 리스트는 무엇이냐라는 부분이죠. 이 물건과 이 물건의 경매 시장에서 임대차, 중간에 임대차가 있겠죠. 현재 임차인이 있으면 임차인, 아니면 임차인이 없으면 경매 낙찰 후에 임대차는 어때요? 전세 또는 월세 부분을 어느 정도 나오는가를 알 수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어때요? 현장에서는 바로 인터넷으로 알아볼 수 있는 수익 분석, 현장에서 직접 알아볼 수 있는 수익 분석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터넷상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장하고 실질적으로 시세가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꼭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세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주거용 부동산인데 꼭 체크하라는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게 어때요? 입찰가를 일반 매매 시장의 금매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죠. 그래서 최고가 매수는여서 기쁨도, 오늘 낙찰받은 기쁨도 잠시뿐입니다. 결국은 현장에 가서 알아보니까 어때요? 금매보다 내가 더 비싼 가격에 낙찰받았구나. 이러한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꼭 가장 1번 체크해야 될 부분, 현장 가서 현장에서 거래되는 시세는 얼마인가. 그리고 주거용 부동산으로서 제가 어때요? 내가 주거할 때 어려운 점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스스로 내가 현장 가서 체크해야 될 사항들을 적으신 다음에 그걸 가지고 현장을 가시면은 어때요? 빼먹지 않고 내가 원하는 부분을 다 현장에서 체크한 다음에 후회 없는 입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떠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만족한 답변이 됐으면 좋겠는데 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아니요, 저 괜찮았어요. 되게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거용 부동산에 입찰을 하실 때에는요, 현장 시세 가장 중요하고요. 또 주변 생활 인프라까지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꼼꼼히 준비하셔서 꼭 좋은 물건에 경매 입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모든 부동산 투자가 그렇겠지만요, 경매의 경우에는 조금 더 꼼꼼하고 신중한 투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요, 혼자 하지 마시고요,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무료 세미나 참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의와 또 1:1 상담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편하신 시간에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경매로 재테크하기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드리고 상담도 이어가 볼게요. 장소 태정빌딩 2층입니다. 경찰병원역 3번 출구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아래 전화번호로 예약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시면 되고요. 또 부동산 토마토TV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도 계속해서 시그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3897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부동산이 주는 시그널을 파악해 부동산에 대해서 분석해드리는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대표님과 함께 처음으로 방문해볼 곳은요. 배산임수라는 말 하잖아요. 배산임수 입지에 있어서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는 서초구 우면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피스텔 준비해 오셨거든요. 개요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네, 정보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실질적으로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쪽이죠. 예, 송파 쪽에 있는 물건이어서 사실 위치도 굉장히 좋습니다. 용도는 오피스텔로 되어 있고요. 면적은 6.63제곱미터, 토지가 건물은 13.86제곱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채권자, 채무자는 조금 후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요. 자, 입찰은 19년 4월 11일 날 입찰 예정입니다. 감정가가 1억 3,800만 원입니다. 1억 3,800만 원. 자, 그런데 지금 한 번 떨어졌죠. 유찰 20% 저감이 됐습니다. 20% 저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억 1,040만 원으로 지금 입찰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보증금은 이제 필요한 건 이 최저가의 10% 정도만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구 금액은 경매 청구 금액이 8,000입니다. 등기 채권액도 8,000으로 되어 있죠. 자, 배당 종기일이 18년 7월 9일까지였는데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물건의 전체적인 부분을 분석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등기부상 분석, 임대차상 분석을 조금 간단하게나마 여러분한테 하고 물건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서초구에 있는 우면동에 있는 오피스텔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감정평가 금액이 1억 3,800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조금 얘기를 했는데 이 감정가와 시세 그리고 현재 금매 가격이 서로가 상반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 물건도 그런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한번 최저가로 20%가 저감돼서 1억 1천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도 여러분이 시세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시세. 자, 그래서 물건은 전부 다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건물과 토지 전부에 대해서 경매 대상 물건이기 때문에 대지권까지 확보되는 물건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배당 요구 종기일은 종기일 자체가 18년 7월 9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권리를 한번 보죠. 실질적으로는 권리자, 등기부상의 권리자와 임대차상의 권리자를 한번 볼 텐데요. 자, 권리자는 어때요? 법원에서 임차권이 한 번 있었죠. 임차권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용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얘기는 해드릴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바로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임차권자가 이 부분에 설정을 해놓고 강제 경매로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은 어때요? 임차인이 경매 신청했다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경매 신청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듯합니다. 자, 네, 그러면은 간단하게 입지 여건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물건에 방금 오피스텔인데 입지 여건 자체를 설명해 드린다면 지금 현재 위치해 있는 물건이 여기입니다. 영지. 자, 그러면 여기에 가다 보면 경부선이 위치해 있죠. 그리고 강남 순환도로가 있습니다. 강남 순환도로. 그럼 경부선과 강남 순환도로 그리고 이쪽 인근에 조금 있다면 우리가 수도권에서는 역세권이라고 하는데 가깝기는 가깝지만 경부선을 끼고 있기 때문에 역세권 자체로 역세권이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듯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지금 강남 쪽으로 갈 수 있고 또 수도권의 서부 쪽으로 갈 수 있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단축해서 갈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서부권 그리고 지방을 내려갈 때 굉장히 좋은 물건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입지 여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물건 자체의 입지 여건은 실질적으로 어떤 아파트 단지 내부에 있죠. 내부에 어떤 상가다. 상가 겸 어때요? 오피스텔까지 함께 이용되는 그러한 물건이지 않냐라는 싶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지역이 어때요? 우면동 쪽이 개발이 상당히 완성 단계에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 이 우면동이라는 지역을 조금 앞으로도 계속 주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물건이다. 그럼 오피스텔이라는 거 장점이 있죠. 사무실로도 사용할 수 있고 물론 이제 주거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사용 가능한 부분으로 이용을 하시면 될 듯합니다. 네. 네, 서초구 우면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경매 물건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서초구 우면동의 입지까지 살펴보셨는데요. 서초구가 요즘 강남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면서 또 많은 분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죠. 또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우면동을 앞으로 조금 더 눈여겨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건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워낙에 주변에 직주 근접지가 많아서 임대 수요가 풍부할 것 같거든요. 건물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건물 특징에서 건물 정보를 좀 드릴까 싶습니다. 이 물건에 건물 정보를 주자면 실질적으로 또 한 건물의 내부에 어때요? 오피스텔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호만 내부죠. 그러면 여기에 정원으로 지금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정원이에요. 여기가. 정원 형태로 공원이기 때문에 꼭 어떤 한 건물의 내부다라고 하면은 일단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이 건물 자체를 사무용으로 사용한다라고 해도 어때요? 가장 중요한 건 환기 부분에 많은 걱정을 하셔요. 이 물건을 입주자들이. 자, 그런데 이 물건 중앙이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자, 물건은 오피스텔형 업무시설로 되어 있네요. 업무시설. 그래서 입구에서 화장실과 실질적인 어떤 주방 그리고 주거용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오피스텔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듯합니다. 자, 건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예. 실제 사진을 보시면은 실제 사진을 보면 이게 어때요? 상가 1층 정도는 어때요? 상가로 사용하고 있죠. 상가로. 그런데 위에만 오피스텔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가와 오피스텔 아니면 사무용, 업무용이나 아니면 주거용이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현장 중심의 어떤 반드시 현장 중심의 임장이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부를 한번 보실까요? 내부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내부 부분에서는 똑같습니다. 입구나. 생각보다 이 물건 자체가 깨끗한 부분이다. 그리고 조금 되어 있지만은 주상으로 상가하고 복합적으로 사용하지만 주거용으로서도 뭐 괜찮은 그런 물건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 환기나 이런 부분이 어때요? 다 준비되어 있고 환기 정도도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일조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건물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진을 통해서 실제 건물의 모습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자, 서초구 우면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가격적인 부분 한번 분석해 봐야 되겠죠? 여기에 투자 포인트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가격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매 물건인데 제가 그랬죠? 반드시 임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후회하지 않는 경매는 뭐다? 네, 입찰 가격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감정가 9천, 토지는 6,900만 원, 건물도 6,900만 원에 감정평가 기관에서 감정이 됐던 물건입니다. 그래서 총 합이 1억 3,800만 원. 이게 1차 매각 가격이었습니다. 감정가로 1차는 매각이 되죠. 자, 지금 한 번 유찰이 돼서 1억 1,000만 원입니다. 1억 1,000만 원. 여기에 여러분 입찰하려면 입찰 보증금 10%만 준비를 하시면 되고 입찰 가격이 가장 중요하겠죠. 최저가 이상 희망 가격입니다. 1억 1,040만 원 이상 입찰 가격을 써내야지 유효한 입찰이 됩니다. 유효한 입찰. 그래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자, 최고가 매수인에서 허가 받으면 뭐 할 거예요? 고가로 낙찰되면 이 가격을 저는 믿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금매 가격이나 어떠한 가격대가 지금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는 여러분이 어때요? 반드시 어딜 가라? 현장 중심으로 움직여 주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의 입찰 포인트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입찰 포인트는 실질적으로 이 물건이 13년 준공된 깨끗한 오피스텔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가장 중요한 강남 순환로 인근에 위치해서 서울 서부권과 연결이 가장 쉽게 되어 있는 물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울 동부 중앙에서 서부 쪽으로 넘어갈 때도 상당히 힘듭니다, 우리가. 그런데 강남 순환로를 통해서 가면은 굉장히 편하게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남권 및 지방 쪽으로 유동하기 편리한 그러한 직장인들이 어떻게 이 물건을 저렴하게 경매로 매입해서 한번 갈 수 있는 부분이 생각보다 괜찮은 물건이지 않냐 싶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네, 현장에서 이 물건의 시세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서초구 음현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경매 물건 소개해드렸습니다. 현장에 직접 찾아가셔서 꼭 발품을 팔아보시고 또 꼼꼼하게 체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대표님과 함께 지금 투자 정보 알아보고 있는데요. 두 번째 투자 정보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관악구 신림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림동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 신림 고시촌 생각나실 거예요. 그래서 고시원 경매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일단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네. 이 물건은 관악구 신림동 고시원이 나온 물건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법정 지상권, 일반 지상권에서 건물만 경매로 나왔습니다. 건물만 경매로 나온 물건인데 상당히 주의가 요망되는 그런 물건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물건은 제가 여러분한테 정보를 드리면서 입찰하지 말아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 나와서 경매 물건을 추천 물건으로 드리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러한 물건도 있고 저러한 물건도 있다. 좋은 정보를 주어서 해결해 나가는 기법도 여러분한테 주는 것이고 이러한 경매 물건도 현장에 나오니까 조심하라는 의도 차원에서도 물건을 가지고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 물건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반드시 드리고 이 물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물건의 정보는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물건이다. 그리고 고시원입니다. 용도 자체가. 자, 건물은 어때요? 건물은 430.61제곱미터로 건물 전체가 4층 건물입니다. 건물만 전부 매각되고 입찰 예정일은 4월 17일 날 입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다르죠. 자, 제시효는 61제곱미터라는 부분입니다. 제시효의 물건도 실질적으로 어때요? 감정가에 포함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도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겠죠. 자, 이 물건의 건물의 감정가는 4억 8,542만 9,890원입니다. 자, 두 번이나 유찰됐죠. 지금 현재 3억 1,067만 5천원으로 유찰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보증금은 여기에 10%, 보증금 10%만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구 금액은 3,006만 8천원을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자, 등기 채권액은 3억 1,339만 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매 신청은 작년 4월 20일 날 신청했죠. 개시결정 등기는 어때요? 23일 날 등기되어 있고. 자, 임차인이죠. 그 물건의 권리하고 이해관계인들은 배당 요구 종결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18년 7월 4일이 배당 요구 종결이었습니다. 자, 이 물건의 간단한 권리 분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 물건 어때요? 추천해서 입찰하는 물건이 아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물건은 입찰해서는 안 되는 물건입니다. 먼저 보시면은 관악구 신림동 물건인데요. 고시원이다라고 말씀인데, 자, 여기 보시면 건물 전부라고 했어요. 자, 가장 중요한 거는 토지 면적이 없습니다. 토지 면적이 없어요. 자, 보시면은 물건이 토지 위에 건물이라 그랬죠. 건물. 이 건물이 4층 건물입니다. 토지의 소유권은 A라는 부분이고 건물의 소유권은 B라고 가정을 하죠. B라는 사람이라고 가정합니다. 이 물건에 실질적으로 어때요? 얼마입니까? 채권액이 4억 1,939만 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다 합해져 있는 부분이겠죠. 등기부상의 금액과 임차인의 금액이 다 함께 들어있는 금액이다. 그런데 이 물건의 임차권만 해도 1억 3천이 됩니다. 1억 3천이 임차 보증금입니다. 보증금. 자, 그리고 월세는요. 전체적으로 합니까? 월 330만 원씩이 수익률이 발생하는 물건입니다.
괜찮아죠. 뭐 이 정도 하면 괜찮은데 문제는 어디가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가처분. 가처분. 이 가처분은 후순위 가처분이지만 이 가처분 자체가 어때요? 건물을 철거를 위한 실질적으로 어때요? 토지 소유주가 건물 철거 결정문, 철거를 위한 가처분 결정을 신청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왜 철거 가처분까지 결정이 났을까요? 결국은 이 건물주 B라는 사람은 월세를 계속 받아서 사용 수익을 하면서 뭐 했다? 토지 소유주한테 지료는 납부를 하지 않았다라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 철거 가처분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결국 이 금액이 약 3억 8천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등기부상을 제가 한번 봤어요. 여러분한테 설명하기 전에. 그랬더니 이 토지 소유주는 6년이 됐습니다. 6년 동안 이 지료 부분을 이자까지 해서 가처분 신청한 겁니다. 가처분 신청하면서 건물 철거를 위한 가처분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부분 건물만 낙찰받아서 사용 수익하면 되는데 결국은 이 물건의 입찰 가격이죠. 입찰가 플러스 적어도 3억 8천이라는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철거를 안 하려면. 예.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지료 납부가 그 전 소유권자가 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지료 납부를 하지 않았으면 토지 소유주가 건물을 철거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었대요. 판결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철거 명령이 떨어지겠죠. 그럼 결국은 명도를 당하는 겁니다. 철거 가처분 판결이 떨어지면 이 건물주는 이 물건을 낙찰받은 낙찰자 포함되는 겁니다. 이 소유권자는 어때요? 강제 집행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은 철거가 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금액을 가지고 이 건물에 다시 경매로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입지여건을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이 물건에. 자, 먼저 구로 디지털 단지에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구로 디지털. 자, 구로 디지털 단지 인근에 굉장히 어때요? 한 300m 이 정도 된 물건입니다. 그래서 신대방역과도 가깝고 실제로 산업단지 인근에 있어서 수익 분석은 굉장히 좋게 나오는 물건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건물의 특징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건물은 4층 건물로 상당히 어때요? 깨끗한 건물로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어때요? 구로 디지털 단지역에서 뭐 한 2, 3분? 3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깨끗하게 건물도 보관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자, 실제 사진은 내가 여러분한테 관리는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물건의 관리관계가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자, 건물 특징 내부적으로도 어때요? 지금 관리는 잘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건물 소유권자가 지료를 주지 않고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종료됐는데 어때요? 그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건물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먼저 가격 분석을 보시면은요, 감정가가 4억 8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겠죠. 3억 1,067만 5천 원인데 이 금액 플러스 알파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지료 때문에 철거 가처분이 나왔다. 그러면 결국은 철거를 안 당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그 가처분 금액을 공탁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 어때요? 지금 입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가장 중요한 이 물건의 입찰 포인트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건물 단독으로 매각되는 물건입니다. 건물만 단독으로. 자, 지료 납부 의무가 있다. 지상권자는. 건물주는 반드시 토지 소유주한테 지료 납부가 있어야 된다. 가처분 판결에 따른 의무 이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경매 물건이다. 그래서 토지 지분권자가 지분권을 인수를 해서 이런 부분을 꼭 함께 토지와 건물을 완성품으로 만든 그러한 물건으로 만들 준비를 하고 이 물건을 입찰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물건을 정리를 끝내겠습니다. 네.
네,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고시원 경매물건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주의가 분명히 필요한 물건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이유를 한번 꼼꼼히 챙겨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신 안성선 대표님은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들의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궁금증 계속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02-2128-3897번, 02-2128-3897번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은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셔서 시청자 게시판에 다양한 시청 의견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